아카데미에서 4차 산업과 블록체인에 관련된 주제로 강의를 맡고 있는 강영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보시다시피 복장이 약간 헤벨레합니다. 좀 더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넥타이를 살짝 밑으로 내렸는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1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배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데이터와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민교육이기 때문에 오늘이 7번째입니까? 네. 그러면은 기본 그 교육은 오늘로서 끝이 나네요. 그렇죠? 실무교육 FX가 하나 남아있나요? 그것도 했습니까? 8번 하지 않나요? 네, 8번 하는데 마지막 FX 교육이 안 남아있나요? 어쨌든 마지막이 이제 다 돼가니까 지금까지 이번 교육차에 입문을 하셔가지고 교육을 혹시 시민 강좌에 참여해서 받고 계시면은 거의 다 왔으니까 한 2분만 더 참으셔가지고 완주를 하는 그런 어떤 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각하다 표정이 그렇죠. 강화동 사진 이쪽이 좀 바뀌었네요. 인내심이 한계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과 4차 산업 이 강좌가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과목이고 평상시에 잘 접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10분만 넘어가면은 주무시는 분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재미있게 한번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와 데이터 센터를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이 페이지를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사실 이론적인 부분은 이 페이지 하나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꼭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데요. 데이터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언어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일반인들이 데이터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그냥 핸드폰 데이터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월말 되면은 데이터 용량이 모자란다 또는 나는 데이터 용량에 걱정이 없으니 마음껏 정보를 검색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새롭게 가지느냐 하는 부분을 좀 알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이런 서민들이 느끼는 데이터라는 감정,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일반적인 핸드폰 데이터 이런 감정으로 제가 이 4차 산업의 데이터와 데이터 센터를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데이터와 데이터 센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업이나 또는 정부나 기관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이런 큰 틀에서 보면은 이 데이터라는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거나 정말로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데이터 용량 좀 모자란다 라는 정도로 그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업이나 정부나 이런 입장에서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다.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하게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핵심 토대, 인간이 먹는 쌀과 같은 존재를 바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차 산업혁명을 우리는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말은 추상화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표현하기를 디지털 혁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디지털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데이터 혁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디지털이니 데이터니 이런 말이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순화시켜서 좀 친근감 있는 표현으로 뭘 할까, 어떻게 표현할까 하고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스마트라는 단어입니다. 스마트, 똑똑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스마트라는 단어로 우리 일상생활에 다가오고 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아주 대표적인 스마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우리 일상생활에 접하는 문명의 기기죠. 그러면 그 전에 전화기는 그냥 전화기 휴대폰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라고 굳이 앞에 스마트를 붙인 이유는 그 전화기가 옛날 전화기와는 달리 데이터를 어마무시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데이터를 어마무시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연결이니 초지능이니 초융합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냥 연결, 지능, 융합이라고 표현도 해도 되는데 굳이 앞에 초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엑스트라가 붙었죠. 이렇게 붙인 이유는 데이터를 기존에는 그냥 단순히 연결하고 융합하고 이런 단위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어마무시하게 연결하고 어마무시하게 융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존의 인간이 데이터를 일부 가져와서 분석하고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없다. 누가 해야 되느냐? 인공지능이 해야 됩니다. 슈퍼컴퓨터. 그래서 초연결이니 초지능이니 하는 초융합이니 하는 말은 바로 인공지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현재는 인공지능이 거의 다루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데이터 센터는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라는 이 토대, 쌀과 같은 것을 담고 있는 집이니까요. 그거는 시설이고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핵심 토대를 담고 있는 핵심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 같으니까 데이터 댐이니, 데이터 창고니, 데이터 백화점이니 또는 물류센터니 이런 단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 트렌드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맞춤형 분석센터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데이터와 데이터 센터 강의는 이걸로서 끝을 낼까요? 네. 개념적인 부분은 다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와 데이터 센터를 이해를 할 때는 야, 정말 이거 중요한 거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안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고 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입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형 데이터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형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숫자나 문자, 이름, 나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딱 끊어서 분류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데이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형태가 없는 데이터. 뭐가 있습니까? 형태가 없는 데이터. 맞습니다. 소리가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거는 기계적으로 알아서 기계가 받아들이는 대로 그냥 생겨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것들, 동영상 이런 것들이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럼 최근에는 어떤 데이터가 많이 생겨나니까요? 비정형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비정형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비정형 데이터도 실제로 보면은 그냥 눈으로 인식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냥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이해를 하고 목소리를 들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정형 데이터에 비정형 데이터가 결합이 돼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를 생성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생성형 데이터. 기존에는 없던 데이터가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거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기존에는 없던 데이터가 새롭게 생성되는 데이터.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챗 GPT에서 생겨나는 데이터입니다. 챗 GPT. 좀 들어보셨죠? 챗 GPT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은 기존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기존에는 있는 데이터를 끌고 와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이거든요. 양산 맛집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양산 맛집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네이버 속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와서 맛집 리스트를 쫙 보여줍니다. 그럼 그 중에 우리는 하나를 골라서 그 집을 찾아가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요. 챗 GPT는 양산 맛집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공하나요? 내가 원하는 맞습니다.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챗 GPT 보고 양산 맛집을 소개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이버처럼 쭉 리스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 당신이 원하는 음식 타입이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나는 양식을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챗 GPT는 양식 좋아. 상당히 세련됐구만. 그래서 얼마짜리를 원하는데? 하고 물어요. 그러면은 얼마짜리 이렇게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기가 가공을 해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 그런 맛집은 그나마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어? 하고 물으면은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인간의 수명은 평균 70에서 100살 정도 되는데 최근에는 조금 나이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건 나도 알아. 그건 나도 알아. 하고 20개를 넘어갑니다. 계속 주고받고 하다 보면 챗 GPT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다가 자기도 지칠 거 아니에요. 짜증도 나고. 그러면 챗 GPT가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그래요. 내가 더 이상 아는 바가 여기까지니 앞으로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더 정확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이게 챗 GPT의 20곡 중에 하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이 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게 지금 데이터의 이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생성형 데이터로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성형 데이터는 바로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해서 알려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 데이터.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겠니? 그 예측이죠. 그래서 이 예측이 정확하냐 부정확하냐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기업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딱 걸려 있는 겁니다. 누구는 정확하게 그걸 예측하고 누구는 부정확하게 예측함에 따라서 성패가 나눠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데이터와 데이터 센터의 관계인데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우리가 누구에게 카톡에 문자를 보내면은 나의 데이터가 그 사람에게 다이렉트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안에 어디가 있다?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내면은 그 문자가 전파를 타고 데이터 센터를 거쳐서 그 데이터 센터에서 다시 나의 상대방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방식. 이해되십니까? 한 가지 조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런 궁금증은 하나 없었나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내가 목소리로 전화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 선을 타고 전파를 타고 상대방이 들을 수 있지? 이런 궁금증은 없었나요?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뭐 백마 타고 오는 남자가 어디서 올까 이런 생각만 했는데 남자들은 이런 사실 이런 고민 좀 해보거든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 그렇잖아요. 이상하다. 내가 전화를 내 목소리로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그게 선을 타고 가서 상대방이 그 목소리를 듣지? 사실 그 부분은 되게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전파라는 게 그렇거든요. 조금 기술적인 부분인데 잠깐만 언급을 할게요. 우리가 목소리라는 것은 아날로그입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이거를 상대방이 듣게 하려고 그러면 전파로 바뀌어서 그걸 다시 그 사람에게 가서 목소리로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중간에 한번 바뀌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 전파로 바뀌는 그 과정 속에 기술적인 부분이 바로 디지털인데요. 여기에는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목소리는 파동을 탑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타는데 컴퓨터는 안녕하세요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칸칸이 나눠가지고 아주 잘게 모눈종이처럼 쪼개버립니다. 모눈종이처럼 쪼개서 안녕하세요라는 그 전체의 글자를 수백 이 모눈종이로 쪼개가지고 맨 왼쪽에 맨 아래에 있는 걸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이 전파가 흘러서 선이 가겠죠. 이렇게 거치는 그 단계마다 1이 됐다가 0이 됐다가 01이 됐다가 02가 저기 001이 됐다가 해서 01, 01, 01, 01, 00, 11, 11, 00, 00, 11 이걸로 끝입니다. 그렇게 해서 01, 01, 01, 01이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 그걸 데이터 센터로 보내서 다시 그거를 아날로그로 보낼 때 안녕하세요라고 바뀌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를 0101로 바꿔가지고 다시 그 사람에게 또 안녕하세요로 바뀌는 과정이 굉장히 빨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실시간으로 듣거든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하면 저쪽에서 바로 안녕하세요 듣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 바뀌는 과정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엄청 빠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줄 알고 있다. 지금 컴퓨터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최신형 휴대폰에는 이 CPU라는 게 달려 있는데요. 이게 처리하는 그 안에 핵심 머리죠. 그게 2.4GHz나 막 이 정도 될 겁니다. 그 헤르츠라고 하는데요. 그 헤르츠가 현재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느냐? 5Hz까지 나와 있는데 이 5Hz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네, 그게 얼마 됐어? 그걸 숫자로 표현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뭐 하잖아 말을. 그게 통상적으로 수치화를 시키보면 0.1초 정도 된답니다. 0.1초. 그래서 0.1초 만에 뭘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했다. 그럼 5Hz는 얼마냐? 5Hz는 컴퓨터가 하는 5Hz는 눈 깜짝할 사이 0.1초에 20만 배입니다. 속도가. 그래서 인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뭘 하나 했다 하면은 컴퓨터는 그 사이에 20만 번을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지금 속도를 진행을 시켜서 컴퓨터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5Hz, 5GHz에 해당되는 이거를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몇 개 들어있냐? 8개까지 들어있다니까요. 한 개만 해도 20만 배 빠른데 그거를 8개를 집어넣어 놨다니까요. 그 정도로 빠르게 데이터는 처리되고 있다. 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게 4G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입니다. 아, 4G의 세상도 빠르구나. 근데 이게 5G로 바뀝니다. 지금 이미 서울쪽은 5G가 실제 사용이 되고 있죠. 부산도 일부 지역은 사용이 되는데 아직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5G가 진짜 5G가 되면 현재 속도의 200배 이상 최소 빨라집니다. 200. 그러니까 20만 배 곱하기 200. 그럼 계산이 됩니까?
20만 배 곱하기 200입니다.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많이 듣고 있는 분야죠. 한 번 더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IoT 센서입니다. 카메라죠, 카메라. 자동차에 있는 카메라, 길거리에 있는 카메라, 주택에 있는 카메라, 아파트 입구에 있는 카메라 다 이 센서가 움직이는 동영상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실시간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보내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범죄 같은 것도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도 예방하죠. 그리고 인공지능 AI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로보틱스 머신러닝 분야인데 이거는 기존에 현대자동차가 로봇을 가지고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왔습니다. 그거는 설계된 대로 로봇이 부품 하나를 가지고 와서 왼쪽에 끼우고 오른쪽에 끼우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여기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옛날 방식이고 조립을 로봇가 한다일 뿐이고 여기 로봇은 알아서 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기계가 작동이 이상하면은 전원을 지가 내려버립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 손이 기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면은 바로 스톱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야 또는 클라우드 분야, 브레인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클라우드 분야는요. 클라우드는 구름이죠.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붕 떠 있는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브레인리스라 하는데 실생활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 브레인리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 노트북이 옛날 노트북입니다. 최근에 나온 노트북도 다 저렇게 생겼죠. 그런데 미래의 노트북은 아래쪽이 없습니다. 깔려있는 아래쪽이. 화면만 달랑 있는 거죠. 멍텅구리입니다. 멍텅구리 컴퓨터. 그래서 뇌가 없다. 브레인리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를 확보하느냐? 말로만 하면 됩니다. 화면에다가 쳐다보고 말로 하면 내 말을 인식을 해서 데이터 센터로 나의 주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내 말을 인식해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서 화면에 뿌리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브레인리스가 앞으로 될 거다. 자율주행 말할 것도 없죠. DS도 좀 나올 겁니다. 드론 그리고 메타버스. 지금 드론이 어디까지 나와 있냐 하니까 이게 조금 군사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이제 추세인데요. 드론은 어떤 드론을 개발을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려서 거기에 위험한 그 부분을 이렇게 해결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군사에서는 적군을 죽인다거나 뭐 시설을 부순다거나. 근데 이 드론이 문제를 일으킨 게 기사가 되는데 뭐냐? 사람이 그 만드는 사람이 뭘 자꾸 지시를 하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네, 귀찮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되게 심각해서 드론 보고 인간은 죽이면 안 돼 하고 설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드론이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통신 시설을 죽여버려요. 명령 안 듣겠다 이거지. 안테나를 깜짝. 그래서 나는 네 말 못 들었다. 죽이라 살리라는 말 못 들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모럴 해저드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아무튼 그렇고요. 메타버스 많이 듣고 있는 용어죠. 가상세계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세상, 다른 어떤 데이터들이 존재를 합니다. 뒤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잠시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봤던 거라서 이해되실 겁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규모나 내용 면에서 올해 가장 주목받는 건 바로 탈 것, 모빌리티 기술입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지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정세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힘껏 손을 뻗어봤지만 타이어 높이에 다다르기엔 역부족입니다. 건물 3층 높이는 좋게 될 것 같은 100톤짜리 초대형 트럭.
운전자 없이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지구 반대편에서도 문제없이 실시간 조종이 가능합니다. 방금 저는 여기서 700km 넘게 떨어져 있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건설 장비를 조종하고 나왔습니다. We've actually hauled more than 5 billion tons of material with our autonomous truck fleet. We're at over 20 sites around the world, and we've done all that incident-free. 24시간 작업이 가능한 이 자율주행 트랙터는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쇳덩어리에 불과했던 차량 기둥은 수많은 전자장비로 채워지고 덕분에 넓어진 차내 공간에서는 화면을 통해 쇼핑도 하며 일상의 경험을 그대로 옮겨옵니다. More than just supplying parts, it entails providing an integrated platform, the one that connects software and hardware systematically. 기존의 인기를 끌던 항공 운송 대신 올해는 바다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배를 만들어 왔던 회사는 친환경 기술로 바다에서 미래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업종 간 융합도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일본 전자업체 소니는 혼다와 손을 잡고 미래 전기차를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So what we're trying to deliver is a more emotionally connected experience with the car, not just the driver and mode of transportation element. 지난해 불참했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올해 주제로 일제히 모빌리티를 선택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KBS 뉴스 정승입니다. 자, 이 KBS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차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700km 떨어져 있는 대형 화물 자동차를 집에서 운전한다는 겁니다. 집에서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그 화물을 배송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시행이 되는지 한 1년 반, 2년 정도 돼 갑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런데 아직까지 사고가 났다라는 소식은 못 들었어요. 사고가 났는데 뭐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숨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숨기기가 쉽습니까? 카메라맨이 바로 쫓아가서 사고 현장을 촬영을 할 텐데 안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술이 진보되고 있는데요. 그게 1년 반 전의 모습입니다. 1년 반 전의 모습. 그럼 지금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4차 산업혁명 속의 변화는 빠릅니다. 휙 지나갑니다. 지금 청계천에 가시면 자율자동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냐? 시내에서 타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자가 있기는 합니다. 아직까지. 있는데 출발할 때 손을 한번 대고 나머지는 손을 안 댑니다. 그게 자율주행의 몇 단계냐? 총 5단계로 나눠지는데 현재 4단계까지 와 있다. 4단계. 그럼 마지막 남은 5단계는 뭐냐?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지 않는 겁니다. 언제 가능하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 계획 발표로는 한 2년 남았다. 차안 가는 사람 없겠네요. 2년 정도 지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운전자 없는 차를 보게 될 겁니다. 운전자 없는 차 실제로 보게 될 겁니다. 시내에서 그것도. 가능할까? 글쎄요. 뭐 제가 100% 장담은 못 해드립니다만은 국가에서 그래 하겠다 하니 하겠죠. 기업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차를 개발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조금 전에 차 하나 나왔죠. 바깥에 유리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 그 바깥이 실제 보여지는 화면이 아닙니다. 메타버스 세계처럼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여기 보여지는 그 바깥 화면이 방금 뉴스에서. 그러니까 안에 타고 있으면 바깥 세상을
그냥 눈으로 창문 보듯이 보는 게 아니고 차가 찍어주는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걸 실물을 다 실시간으로 찍어서 그걸 다시 3D로 처리해서 보여줘. 영화관이죠, 안에. 영화관입니다, 영화관.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기본적으로 카메라들이 차에 뭐 지금 나오는 것도만 해도 한 6개 이제 달려 나온다 하니까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4G만 해도 충분한데 5G로 가서 200배 정도 속도가 빨라져야 그때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변수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를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CPU가 차 안에 몇 개 달릴 것 같습니까? 이쯤 되면. 인간이 한 번 작동하는데 20만 배를 작동하는 이 CPU가 어마어마하게 달릴 겁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빨리 판단하고 더 빨리 처리를 해서 문제를 안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수준입니다. 현재 오늘 2년 후를 한번 들여다보자. 2년 후에 진짜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앞에는 기업이 하고 있는 활동들.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렇습니다. 김대리 아침 출근 내용인데요. 일어나자마자 날씨 어때 하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첫 시작입니다. 하루에. 젊은 사람들 많이 그래요. 우리 애도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이렇게 오늘 날씨 어때? 이래요. 그럼 막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차에 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내비게이션 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자 하고 찾아달라고 육성으로 다 얘기를 하죠. 가다가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차 안에서 맥도날드에 전화해서 토스트 놔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차 안에서 가는 길에 이걸 사이렌 오더라 그래요. 뿅뿅뿅 하면서 오다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오다를 냈으면 가서 찾아야 되는데 차에서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안 내립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드라이브 스루라고 합니다. 차에서 안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가는 길에 받아가는 겁니다. 회사 출근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회사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다 서류 만졌잖아요. 가자마자 서류 꺼내가지고 오늘 할 일 다 일일이 펜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종이 아깝다. 그래서 화상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화상으로 다 사내에도 화상, 사외에도 화상 그렇게 다 처리를 합니다.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강사분들이 모이는데요. 전국 강사분들이 힘들잖아요. 강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입니다. 전국에서 다. 근데 아무 불만이 없어요. 왜 그러냐? 밤 10시에 화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침대에 반쯤 떨어지는 상태에서 일을 해요. 이렇게 보면 안 되지만 화면을 이렇게만 비춰놓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업무 미팅을 합니다.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배달의 민족에다가 음식 시켜 먹습니다. 이사도 가야 되고 해서 아파트 또는 집을 찾아야 되는데 젊은 아들 갈까요? 지금 직방이라고 하는 어플리에서 자기네들이 자기 회사를 소개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가보지 않고 아파트 내부를 볼 수 있을까 하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 보면 내부를 3D로 막 찍어가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사방팔 360도 실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 굳이 갈 필요가 없겠죠. 우선은 이걸 통해서 다 확인을 마치는 겁니다. 여행 여기 보면은 어디입니까? 콜로세움 이태리 로마의 어떤 명소입니다.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사진이냐? 그냥 사진이 아니고 인공위성에서 보여주는 실시간 사진입니다. 그래서 문구 보면은 집에서 세계 여행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기 전에 내가 그 여행지에 어떤 곳에 가볼까, 그리고 그 여행지는 어떤 모습일까 하고 사전에 다 미리미리 점검해보고 갑니다. 시간 로스 안 생기겠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요. 집에 오는 길에 쿠팡에다가 전화해서 옷도 주문합니다. 주문하면은 어떻게 되죠? 새벽 배송, 로켓 배송 해가지고 당일 찾기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뭐 어떻게 뭐 할 필요가 없죠. 집에 올라가서 아차 돈 보내야 되는데 공과금 못 보냈네. 은행 가야 되는데 은행 문은 닫았네. 걱정 아무도 안 하면 되죠. 그렇죠? 사실 뭐 은행 갈 일도 없고 가지도 않으면 되죠. 실시간으로 계좌 이체 다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카톡으로 돈 보냈다 확인해 하고 문자 하나 보내주면 끝납니다. 마지막에 뭐 하고 있죠? 휴대폰 들고 장치에 설치해놔놓고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자고 있는 장면입니다. 끌어안고 하루의 일과 중에 우리 김대리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의 동선을 따라서 일을 했는데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해야 될 그 동선을 따라서 그냥 하루 일과를 마쳤는데 나이 드신 분 입장에서 보면 한 2주 걸릴 거를 다 했어요. 경주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만은 앞에 계시던 어르신 한 분이 한숨을 푹 쉬어가지고 한숨을 푹 쉬고 제가 보고 있다가 억울하십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러더니 화를 팍 내면서 진짜 억울하신가 봐요. 네. 정말 말품 팔아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자식 새끼 키워놨더만은 뭘 좀 하라 하니까 손가락만 갖다 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다 했대요. 오래 사셔야 된다고 제가 그분께 말씀드리고 왔는데요. 오래 사시면은 이 혜택 다 경험 다 하고 가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부분이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갈 또 다른 친구인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은 1세대 가상인간이라고 아담이라는 친구가 1998년도에 나온 화면입니다. 사람같이 생겼나요? 사람같이 생기기는 좀 아니잖아요. 만화처럼 생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래픽인지 금방 알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이 로지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지금 돈 굉장히 많이 벌어요. 굉장히 많은 광고도 촬영하고요. 지금 찍고 있는 이 옷도 지금 골프복이거든요. 브랜드 골프복 입고 찍었는데 잘 팔린다. 이 친구가 입을까 하면 다 팔린다. 그리고 앞에 우리 동영상 노래에 나왔던 주인공입니다. 한유아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동영상 발매하자마자 CNN에서 생방송으로 떴던 친구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실제 인간인지 아닌지 조금은 알 것 같아. 1세대는 많이 알 것 같고 로지도 표가 나고 한유아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 친구도 자세히 보면은 조금 표가 나요. 그래서 실제 인간은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한유아나 이런 친구가 작년 3월경에 나왔던 친구인데 지금 벌써 1년이 좀 넘었잖아요. 한 6개월 활동하다가 뜸하길래 얘들이 어디 갔냐 하고 그러니까 실제 인간들이 우리가 인간 같지 않다고 손가락질 자꾸 하길래 다 강남 성형외과로 다 간 거예요.
예. 안 되겠다. 성형외과로 가자. 그래서 잠시 그냥 방송 중단하고 성형외과가 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어떤 분이 참 저 강사님 싱겁게 구라 잘 치네. 보세요. 실제 로지라는 친구에게 성형해주겠다고 협찬을 제의를 했습니다. 강남에서. 강남 성형외과에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이 친구가 실제 인간인 줄 알고 내가 성형해줄게 이러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로지가 돈을 잘 벌고 있으니 나는 얼굴에 있는 주근깨도 그냥 내 걸로 인정하면서 잘 살아갈게 하고 이 친구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직도 이 모습이에요. 근데 나머지 제2인자, 제3인자 우리나라에도 한 6, 7명이 지금 현재 되는데요. 그런 친구들 나도 1등 하고 싶잖아요. 에라기 모르겠다. 나는 얼굴이라도 이쁘게 해가 나와야 되겠다고 다 갔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세계 최초 버추얼 휴먼 걸그룹 이터니티가 사상 처음으로 TV 생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버추얼 휴먼 걸그룹 이터니티의 멤버 제이는 오늘 YTN 뉴스라이더 생방송에 출연해 자신들도 장기적으로 인간과 같이 콘텐츠로 평가받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는 가수뿐만 아니라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 웹드라마의 배우로 나서게 됐다면서 올해 말에는 이터니티 멤버 11명이 함께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이는 또한 활동 초반에는 표정 등이 부자연스럽기도 했지만 점차 발전이 됐다며 판돈도 점차 늘어나 오는 9월 영국에서 열리는 K문화 박람회에 초청됐을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제인이 소속된 버추얼 휴먼 걸그룹 이터니티는 지난해 3월 데뷔한 K-팝 걸그룹으로 올해 4월에는 신곡 파라다이스를 선보이고 자, 성형외과에 가서 1차 성형수술을 하고 나온 친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과감하게 YTN 생방송에 나왔습니다. 생방송. 그 장면입니다. 지금. 아무도 몰라요. 저랑 같이 네.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자, 이 친구가 시작을 했죠. 앞으로 줄줄이로 이제 나올 겁니다. 네. 이 친구가 걸그룹 가상인간 우리나라 최초 걸그룹을 지금 탄생시키고 있는 멤버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9월 달쯤에 이 멤버 몇 명이냐 하면은 10명인가 11명 된답니다. 모조리 다 나온답니다. 11명이 동시에 TV에 나오는데 이거 골 때리게 생겼습니다. 심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전환시키는 기술이 이 정도로 좋아졌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입니다. 많이 보신 그림이죠? 좌측이 장경관입니다. 8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죠. 우측이 오대산 사고지로서 조선실록이 보관되어 있는 사고지의 일부분. 시대가 하나는 고려시대, 하나는 조선시대. 이 시대적 차이만 있을 뿐인데요. 이 두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큰 상징적인 데이터 센터의 의미를 가지느냐.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나 왼쪽에 있는 이 장경각은요. 물론 유네스코에 등재도 되어 있지만 그걸 떠나서 당대에 고려시대에 590 몇 년이니까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고려시대에 그 시대에 지어진 이 데이터 센터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대장경을 꺼내가지고 다른 데다가 보관을 했더니 1900년 몇 년도죠. 뭐 한 달도 안 돼가 곰팡이 쓰고 막 이런 상태가 됩니다. 다시 그래서 원래 장소로 다시 다 들어갔습니다. 지붕 하나에 기와를 흙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현대 재질로 바뀌어놨더만은 습도가 끼어가지고 다시 옛날 재질로 해가 기와를 다시 또 올려요.
현대의 뛰어난 기술로도 도저히 현재 있는 이 8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장경각처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뛰어난 기술을 자랑하고 있고 당대 세계 최고의 이 권위를 자랑했던 데이터 센터. 8만 개가 넘는 장판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장판 하나 640글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마다 앞뒤면 시리즈. 그러니까 다 합치면 글자 수가 5,200만 자 정도 되는데요. 그 글자 하나하나를 다 새긴 거거든요. 목판에다가요. 실제 그거 보면은 글이 각 이 찍을 때는 바로 찍히지만 새길 때는 반대로 새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바로 찍힐 거 아닙니까? 그 글자를 반대로 이렇게 새기는 걸 640글자를 새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다고 옷 하나 뿌리면은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납니다. 하루에 뉴스에 보니까 하루에 사람이 새길 수 있는 글자가 30글자 정도입니다. 이 상태로 새기면 그럼 640글자를 제가 그 사람에 보니까 20일 걸리더라고요. 장판 하나 새기는데 20일 걸려요. 20일 걸리는데 639번째 글자로 오타를 냈다. 20일 공들인 게 도람이 타물이 됐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대에 이 글자 하나하나를 새길 때마다 절 3번 해요. 진짜인지 뭐 거짓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절 3번. 글자 하나 새겨놓고 절 3번. 5,200만 자를 절 3번을 하게 되면 1억 5천만 번의 절을 한 겁니다. 10몇 년 동안 만드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공을 들여서 데이터와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걸 새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름도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새겼는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관리했던 관리인인지 그걸 현재는 알 수는 없답니다. 옆에 보면 조그맣게 뭔가 새겨져 있대요. 아무튼 왜 이렇게 공을 들였을까요? 왜? 몽고 항쟁이라고 몽골군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새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록상.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글을 새겨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했을까요? 이 하나가 그 나라의 국격이고 권위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 제대로 쥐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격이 그만큼 높고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실록은 어떻습니까? 실록은 글자 역시 한 5천만 자가 넘습니다. 실록도. 이 5천만 자라는 글자가 피부로 안 와닿는데요. 중국 역사 만년의 역사 통틀어 역사책 다 끄집어내가 글자 수 합친 숫자보다 많습니다. 역사책 전체 다 꺼내가지고 그거를 당대에 한 개씩 만들었어요. 고려시대 하나, 조선시대 하나. 실록은 5,200만 자인데 이건 사초로부터 나온 겁니다. 실록은 요약 정리본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본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사초라고 해요. 성정은 일기같은. 거기는 곱하기 3 해야 돼요. 글자 수가. 1년 365일 500년의 역사를 일기식으로 다 적어놨습니다. 코끼리도 나옵니다. 코끼리가 나와요. 코끼리가. 실록 보면 코끼리가 한 5번 나오는데요. 이름은 코끼리가 일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얼마나 처먹길래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나와 있어요. 서울에서 한양에서 키우는데 하루는 코끼리를 누가 놀렸는가 봐요. 어떤 아낙네가. 그래서 밟아 죽었어요. 밟아 죽였어요. 그 아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대신들이 다 모여가 귀양 보내자니까 왕도 어디로 귀양 보냈어요. 예, 코끼리를 죽일 수는 없으니 귀양을 보냈는데 그 현감이 한 1년 키우다가 도저히 못 키우겠다고 우리 현의 재산이 거들날 것 같다 해가지고 또 다른 데로 귀양 갑니다. 여기저기 귀양 다니는 그 기록이 남아요. 실록에는 그런 기록들이 쫙 나와있어요.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때도 경주 포항 근처에 지진이 많이 났답니다. 포항 경주는 500년 동안 지진이 많이 나는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대판 데이터 센터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춘천에 있는 네이버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름이 각입니다. 각이라고 지은 이유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데이터 센터가 장경가정이 현대판 데이터 센터를 내가 어마어마하게 공들여서 이렇게 지어놨으니 최소한 장경각에서 이름을 가져와도 되지 않겠냐 하는 자부심으로 각이라고 지은 겁니다. 배짱 하나 좋죠? 네이버. 전 세계에서 가장 자연과 잘 어울리는 데이터 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아름답죠? 산속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글로벌 기업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KT 할 것 없이 데이터 센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큽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이죠. 데이터 센터 하나가 현재 전 세계 데이터를 다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인데 하나가 현재 이게 몇 개 있느냐? 한 8,000개 정도가 전 세계에 있습니다. 8,000개. 그런데 8,000개를 또 짓겠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지을까요? 예? 주무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돈이 되니까 짓는 기업이 괜히 짓겠습니까?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지어놓으면 그만큼 돈이 된다라고 돈 냄새를 맡은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고 또 짓고 있습니다. 네이버만 하더라도 저것 곱하기 2배 정도의 용량이 들어가는 걸 세종시에 거의 준공이 거의 끝나갈 겁니다. 제2의 데이터 센터 가기 전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제목 중에 데이터와 IDC라고 되어 있습니다. IDC가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약자인데요.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I자가 앞에 붙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IDC입니다. 그거는 뭐냐, 현재 데이터 센터가 CDC, IDC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럼 C는 뭐냐? 클라우드, 아까 얘기했죠? 클라우드, 구름과 같은 데이터 센터. 하나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 기능적으로 이렇게 분리되고 있는 추세다. 아하, 그렇구나. 그건 뭐지? 다음에 그건 좀 설명하기로 하고.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미래는 데이터 센터 안에 사람이 살지 않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알아서 데이터를 관리해서 제공해주고 분석하는 데이터 센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맞춤형 분석 센터로 바뀌어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해되시죠? 아,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꽤나 알려져 있는 빅테크 기업입니다. 구글, 카카오, 네이버 뭐 충분히 알고 있는 기업들이죠. 구글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사 정도일까요? 그 이상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상입니다. 이 회사의 모토는 돈 벌어 잘 살아보자가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인류의 미래.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토가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스마트폰, 대부분 삼성폰을 사용하실 텐데요. LG폰이나. 그 안에는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계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돌리는 시스템이죠. 그걸 이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사용이 안 된다니까요.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유튜브도 이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알파고라고 이세돌과 붙어서 이겼던 그 인공지능, 그 컴퓨터가 이 회사 겁니다. 칼리코 프로젝트라고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아프리카의 두더지, 털없는 두더지를 연구를 했더만 이 두더지가 특별하게 다른 두더지보다 5배를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더지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지 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생명공학에다가 적용을 해서 인간의 수명을 늘려보겠다는 거예요. 얼마까지? 500살까지. 구라를 쳐도 이 정도 치면은 참 좀 그렇다요. 그렇죠? 심하다, 구라가. 그래서 어느 날 구글이 이런 발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칼리코 프로젝트를 실패했습니다. 하다가 못하겠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해놓은 걸 보니 절반만 성공했습니다. 절반만 성공했습니다가 나옵니다. 500살에서 절반이면 얼마죠? 250살.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볼까요? 250살. 맞습니다. 250살. 아이고 무시라. 70년 살아온 것만 해도 지치고 힘들. 앞으로 170년을 더 살아야 된답니다. 그것도 절반. 그래서 내가 그 경주에 그 어르신 보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중국의 어떤 젊은 여성분 하나가 지금 인큐베이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이 한 40 정도 된 걸로 기사를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오래됐어요.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서 급속 냉동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한 달 이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고 벌어난 돈, 자기 이 엄청난 미모, 이거 한번 제대로 활용도 못 해보고 저 세상 간다는 게 억울해서 냉동인간 되어서 한 20-30년 후에 이 칼리코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꺼내도 하고 들어간 겁니다. 모르죠. 그 어느 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기술이 나오고 생명 연장이 되면 자기는 그때 나와가 170년을 새롭게 살겠답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을 이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앱이죠. 문자 보내고 사진 보내고 받고 하는 거는 이 회사 만드는 카카오를 거의 다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분이나 어렵게 출발해가지고 손해 많이 보면서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기업을 키웠죠. 근데 공짜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카카오톡을 회사가 공짜로 쓰라고 줬다는 거예요. 염치 없이 그 공짜로 그렇게 받아가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지. 회사가 무슨 땅 팔아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쓰게끔 해주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동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이라고 지금 마이데이터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요. 나의 데이터를 동의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동의했습니다. 뭐? 생일 데이터. 몇 년 몇 월생이라고 음력까지 양력까지 표기 다 해서 올려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해주는 순간에 카카오톡은 당신의 생일 데이터를 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자격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카카오톡 소개하고 카카오톡 상단에 여러분들 프로필을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라고 나옵니다. 메뉴에. 카카오톡 화면 열면 홈페이지 화면을 딱 열면 메뉴에 나와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수시로 찍어 올립니다. 프로필을 수시로 바꾸고요. 어떤 젊은 친구가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옆에 친구가 보니 이 친구 무슨 상 받는 사진이네? 임명장 받는 사진이에요. 알고 봤더니 대리에서 과장으로 진급했다네. 세상에 이거 뭐 그냥 가기는 그렇고 꽃다발이라도 하나 보내줘야지 하고 선물로 보냈습니다. 한 이틀 있으니까 꽃다발 보낸 친구 생일이 그 밑에 툭 뜨네. 밑에 친구 생일을 확인하세요 하는 항목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생일선물 또 보내겠지. 꽃다발 받은 친구가 생 깔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롤케이크라 커피라도 한 잔 보내야 되겠다 하고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은 여러분들 생일 데이터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 선물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 금액이 얼마냐? 10조가 돼요. 10조. 어마어마한 선물 시장에 카카오톡이 다 지고 있습니다. 생일 데이터 하나 가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회사는 카카오톡 하라고 서비스 해주고 데이터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선물 시장을 다 장악. 네이버도 마찬가지야. 아가씨를 마시겠는데. 시간 되면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 누가 사는 사람 다 하는가 보다. 지금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가 갖고 있는 주식이 어느 정도냐? 상장 가치입니다. 현재 9, 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현재 네이버하고 카카오. 대한민국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상장된 모든 회사 통틀어서 9, 12 하고 있습니다. 뭘로 이렇게 키웠냐? 여러분들 생일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은 마구잡이로 퍼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다. 그게 그러시죠.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네이점 재단의 의장님이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늘 얘기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음식을 만들어서 파나요? 어떻게 하나요? 음식 만들지 않습니다. 배달만 해가. 배달만. 매달 소매만. 네, 배달하는 회사입니다. 대한민국 순수 자본으로 탄생을 했는데 참 불행하게도 독일에다가 팔려버렸어요. 아무튼 이 회사가 1년에 배달해서 매출이 얼마냐? 2조입니다. 2조. 현재. 그것도 작지가 않죠. 2조가 아예 이름도 아니고 아무튼 2조입니다. 2조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기업의 가치는 얼마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해보니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15조 정도 되겠다. 매출은 2조인데 기업을 지금 현재 내다 놓으면 15조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평가를 잘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대한민국의 식품업계 제1인자는 뭐니 해도 CJ 제일제당입니다. 압도적인 일입니다. 현재 매출이 얼마냐? 26조입니다. 26조. 어마어마한 식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죠. 애널리스트들이 CJ를 평가하는데 기업 가치 26조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 가치를 세상에 6조도 안 되게 평가하고 5조 9천억. 아니 26조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를 팔면은 6조도 안 되게 그렇게 가치를 인정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업의 회장이나 임원들, 그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속상하겠죠. 그렇죠? 이 빌어먹을 놈들이 만나면 기사대기를 한 대 날려야지. 내가 평생을 고생해서 이 회사를 이렇게 키워놨는데 기업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들여다보니 식품 대기업이 여기서는 식품 대기업이라고 표현하면 말은 안 했지만 뭐 CJ 제일제당 이런 뜻이겠죠.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식품의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기업으로 성장한 배민과 달리 전통적인 식품기업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말은 아주 세련되게 표현했는데 들여다보면 구닥다리 옛날 방식으로 장사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할 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그 안에 무수한 데이터들을 가공을 해서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그냥 음식 만들어가 열심히 하는. 밖에 나가 보면은 여러분들 지인들 중에 식당 하거나 뭐 장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보통 고생하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손님 하나 오면은 큰절합니다. 음식 깨끗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친절 서비스 하는데 장사 잘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어머니부터 배운 구닥다리 방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방식으로. 노력과 상관없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안 된다, 어렵다 이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사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현재 CEO입니다. 회장이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꽤 유명한 회사입니다. 원래 CEO가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원래 CEO,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유명한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어 놓고 뭘 했냐? 컴퓨터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저 노트북 컴퓨터 같은 컴퓨터. 컴퓨터만 파는 게 아니고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윈도우라고 합니다. 화면상에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전에는 컴퓨터 화면이 새카맸어요. 새카맣게 글자만 이렇게 띠띠띠띠 찍히는 화면이었다가 지금 컬러풀하게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그걸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윈도우가 장착되어 있는 컴퓨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하지 않으면 정보를 검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떤 정보를 검색을 하고 확인을 하려면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들어가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띄워가지고 검색을 해야 됐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 20년을 넘게 전 세계 1등 부자, 빌 게이츠는 1인 부자, 그걸 한 20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이 회사가 어느 날 망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전 세계 1등 기업으로 20년 가까이 끌고 온 회사인데 망할지도 모르겠다. 왜? 하고 물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컴퓨터를 다 떠나가서 휴대폰 속으로 다 가버리더라고요. 컴퓨터는 안 만지고 다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휴대폰은 누가 만들었다 그랬죠 아까? 구글이 운영체제를 만들어 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가 크롬이라는 겁니다. 크롬 아십니까? 크롬을 깔아가지고 핸드폰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전부 다 휴대폰으로 크롬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다 검색을 하고 정보를 확인하네요. 순식간에 전 세계 인구가 이쪽으로 싹 설물 몰려가듯이 몰려간 겁니다. 현재 전 세계 데이터 시장, 모든 전 세계 데이터의 98%를 구글이 가지고 있습니다. 98%. 네이버가 몇 프로 가지고 있을까요? 남아있는 2% 중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수백 개가 넘는데 뭐 대충 계산해도 나오겠죠, 그렇죠? 0.몇 프로 정도, 뭐 1% 정도 왔다 갔다 하려나요? 우리는 네이버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것처럼 느끼지만 전 세계 데이터 시장의 98%를 구글이 싹 다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글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미래의 인류를 선도해 가겠다고 할 만하겠죠.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떼어보면 거짓말 다 인식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죽게 생겼다. 야, 이러다가 죽겠네.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걱정되겠죠? 망하게 생겼거든. 진짜 망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티아 나델라라는 이 친구가 회장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야, 우리도 체제를 바꾸자. 컴퓨터 팔아가지고는 답이 없다. 윈도우 이제 아무도 안 본다. 뭘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이 데이터들 시장을 우리 쪽으로 끌고 와야 되겠다. 끌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구글에 갔던 사람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오지 않으면 회사 망할 것 같다라고 진단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나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어요. 디지털에 전환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로 이 회사가 시도한 게 바로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챗 GPT라고 생성형 데이터.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올 것 같다 하고 챗 GPT를 활용한 데이터 시장으로 전환을 하자 해가지고 투자를 그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기존에 구글에서 있는 데이터만 끌고 오던 그 방식에서 챗 GPT가 얘기해주는 새로운 생성형 데이터 쪽으로 다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지금? 얼마나 갔을까요? 전문가 집단, 뭔가를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전문가 집단들은 약 80% 정도가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저처럼 조금 뭐 강의를 좀 한답시고 이렇게 나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약 40% 정도가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확보를 할 때 챗 GPT 쪽에서 한 40% 정도로 데이터를 확보를 한다. 나머지 60%는 구글에 남아요. 일반 시민들은 5%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챗 GPT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 시장은 순식간에 알려집니다. 그래서 금방 챗 GPT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나오면 그쪽으로 싹 다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인터넷 대전이 다시 한 번 더 붙었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구글에 계속 유지가 남아있으면 구글 승리, 옮겨가면 또 어느 날 기사가 구글이 망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사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 데이터라는 게 우리에게는 그냥 핸드폰 데이터 정도로 인식을 하지만 기업이나 국가 정부로 가면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 장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라는 글자가 나오거나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들이 나오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트렌드에 맞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데이터가 어떤 게 활용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보려고 하는 그 인식의 전환만 생겨나도 제가 오늘 강의드리는 이 내용의 요지 그리고 그 의도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현명한 시대에 살아가는 스마트한 내점의 영웅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